예, 오늘은 2020년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을 위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상춘 위원이 최근에 또 다른 10년이 온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상춘 의원은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유명인이라서 생략하고요. 제 옛 동료, 옛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또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지 않아도 생각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방식의 필요한 그런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란 것은 이미 발간하면은 이 저자의 손을 떠나지요. 독자의 몫이니까 읽는 독자마다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 결론을 내고 해석을 하느냐,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보시고 스스로 읽어보시고 스스로 이 판단으로 결론을 또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한상춘 의원은 이 글솜씨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아주 쉽고 간략하고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10년 이 장기 전망이지만 또 내년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환경 변화,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화라는 것은 이미 벌써 시작되었고 불확실성의 시대죠. 더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더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이걸 한 의원은 뉴노멀이 아니라 뉴 어버노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너무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버노멀이 노멀인 시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미 불확실성 시대가 됐고, 이걸 말로 만든 갈브레이더라는 사람이 유명인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초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앞길로 전진을 하는데 이 장애물, 허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이해를 하면, 알면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라, 어떤 종목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 속에 있는 그 핵심 이 환경 변수, 투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는 5가지 변수를 제가 골라내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5개 변수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이 무역전쟁과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무역전쟁을 트럼프가 도발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만, 무역전쟁의 무기가 관세입니다. 그죠? 근데 관세에 대해서 다시 맞받아치는 것이 이제 환율, 자국 화폐 가치 평가 절하로 해서 또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대응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치고받으면서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환율전쟁도 이 과거에는 굉장한 치명적인 무역 실패 결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환율전쟁을 마음대로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을 떨어뜨리면은, 자국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외자 이탈이 일어나서 자기 자살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되 이 환율 무기를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스스로 또 역화살을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환율 변동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심해지고 혼란스럽게 된다. 이게 제일 심해지면 이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인데, 외환위기는 서로 패만길이니까 서로 촉매가 되어서 서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자유화와 합해서 무역 전쟁을 같이 이해하면 이런 블랙스완을 두려워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 블랙스완이 다시 올까 겁을 내는 것인데, 복잡하고 더 이게 확산될수록 서로 간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험도 크지 않다라고 역설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면은 쓸데없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세계 무역 질서를 혼란스럽고 이걸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내년도에는 그보다 오히려 탄핵, 그리고 선거, 대선, 이게 지금 또 다른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당장 내년에 닥치는 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혼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 경험상, 미국의 탄핵이 닉슨 때도 그랬고, 클린턴 때도 그랬고, 초기에 다소 혼란을 주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별일 없었다. 이게 또 과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아마 트럼프가 이야기할 혼란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공포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팩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이 붙어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추가로 패권주의, 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지금 굉장히 국제 투자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또 다른 불씨랑 혼란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패권주의가 지금 바로 저항을 받는 게 홍콩 사태죠. 그러니까 홍콩 사태가 중국의 그 확장 패권 또는 중국을 아래 전부 다 예속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가 홍콩의 강력한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이 패권주의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내수 시장 확대해주는 우리한테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섭자 또는 경쟁자,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위협 요인이 되고, 우리가 중국 편에 써야 되느냐 미국 편에 써야 되느냐 이 갈림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패권주의가 점점 확장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추가적인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위협 요인이다. 지금 사드 사태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어떤 경제 보복을 또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위협 요인으로 내년도에 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외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북한입니다. 북한도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해서 엄청난 기회를 주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남북 긴장,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를 도발할 수 있는, 이것도 참 복잡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예측 불가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뭐 경협주라고 해서 테마주로 작동하다가도 또 붕괴되다가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기가 뭐 겁을 내면은 끝도 없습니다. 또 위기가 뭐 기회라고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엄청난 기회다라고 뭐 지금 뻥을 치고 있는데, 미국의 작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뻥뻥 쏴대니까 겁이 나가지고 미국의 LA 어떤 부자가 자기 저택 안에 지하 벙커를 설치하다가 너무 깊이 파다가 무너져가지고 묻혀 죽었다라는 해외 토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려면 한도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하늘이 무너질까봐 맨날 첫날 걱정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러한 공포에도 질리지 않고 또 방관하지도 않고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막연히 그냥 나무 소문이나 뭐 언론에 들어가는 헤드라인 뉴스 보고 이리저리 휩쓸려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남북 관계도 내년도에 여전히 주식시장의 변수 요인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페드, 이 중앙은행의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좀 유식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동안 이러한 모든 혼란과 이러한 장애물 속에서 흔들리는 경제를 언제나 치료하고 예방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온 정말로 1등 공신이죠. 트럼프가 뭐 아무리 뒤흔들어 놓든,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아무리 싸우든 이 흔들리는 경제를 잘 받쳐서 대응해주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었고 잘 해왔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왔죠. 위기 때마다 위기 구원투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하다가 하니까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인상도 안 하고 현 상태 그냥 유지다. 이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의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너무 많이 그걸 치료하려고 통화정책을 너무 많이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린 돈이 지금 대부분 채권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천천무지로 올라가지고 채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상태로까지 떨어졌죠.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풍선처럼 채권 시장에 몰려 있는데, 이게 뭐 한번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채권을 팔고 우르르 나오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나? 와라라 와서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참 좋겠죠. 이 돈이 그냥 현금화 돼버리고 주식 시장에도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팔면서 우르르 나오면 채권 금리가 급등합니다. 제로금리 상태였던 채권 금리가 순식간에 막 솟아오르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시중금리가 우르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또 붕괴되죠.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은 그게 또 붕괴가 되죠. 그래서 경제가 파탄나고, 이거 이제 금융위기의 연결 사슬이 되는데, 이런 촉발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중앙은행의 실패가 올지 모른다.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실패, 가능성, 이게 전부 다 이제 블랙스완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나쁘게 또 비관적으로 보려면 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정책의 한계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통화정책만 있나? 이제 재정정책으로 그걸 보완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많이 내고 있고, 유럽도 유로존도 지금 통화정책의 제한 한계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믹스해서 잘 대응해 나간다면은 또 이 허들도 무난히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허들이냐 블랙스완이냐. 아니 장애물 경기하는데 그 뭐 경마를 보던 올림픽의 장애물 육상도 있잖아요. 그 착착착착 넘어가면 우승을 하고, 그 허들의 중간에 하나 걸려버리면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그 주체들이 잘 대응하면은 이것은 가벼운 허들이 되고,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블랙스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그것을 허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허들로 만들 수가 있도록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하자. 그 대비를 한다는 것이 방향을 잘 요리조리 한다는 게 아닙니다. 빗사이 막가. 그 이 많은 변수들을 다 예측해 가지고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대응해서 빗사이 막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빗사이 막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트레이더죠, 트레이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상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는 이 과정을 복잡한 이러한 과정들을 뚫고 여지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이러한 변화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우주의 빅뱅 이후로 끝없이 성장하는, 번영을 하고 하는 하나의 허들들이고 극복해야 되는 기회들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전이 있어야 또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화 영역에서 제일 열심히 도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기업들이라고 또 이 책에서는 또 몇 개 이러한 신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기술들, 그러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럼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S&P 500 지수를 지금까지의 과정의 흐름을 봐라. 이 수많은 난관과 허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왔느냐. 코스피, S&P 지난 5, 60년간 장기 차트 보면은 상승률이 비슷해요. S&P는 1800%, 코스피는 1570%.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들쭉날쭉 조금씩 차이가 나죠. 디커플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커플링을 하고 동조화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 세계 경제가 이 성장의 유전인자입니다. 성장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곡필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 번을 꺾여도 위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경제고, 그 경제를 누가 담당합니까?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 기업 중에서 그걸 잘하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아마 요 책을 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간결명료하게 짧게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통찰을 얻으시고 결론을 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